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447년 4월 20일 한양의 밤하늘에는 초승달 하나가 걸려 있었고 인왕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봄바람이 수성권의 처마 끝을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궁 안깊숙한 곳에서 한 사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용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34래 왕자는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57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줄은 본인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평대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자 정도로 기억하실 텐데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570여 년 전 그 봄밤의 꿈속으로 데려가 보려 합니다. 그 꿈속에서 안평대군이 진정으로 본 것은 복사꽃인 낙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자신의 비극적 운명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역사가 때로는 소설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안평대군 이용은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세자인 문종이 있었고 바로 한 살 위에는 훗날 피바람의 주인공이 될 형 수양대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셋째 왕자는 남달랐는데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붓을 잡으면 어른도 탐복할 글씨를 써냈다고 합니다. 세종은 이 아들에게 비해당이라는 당호를 내렸는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재능이 있으니 절대 낭비하지 말라고 이름표를 달아준 셈이었지요. 만 11살에 좌부대원 정년의 딸과 혼인하여 인왕산 아래 수성권에서 살기 시작한 안평대군은 1441년부터 집현전 학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학문과 예술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 실력은 조선을 넘어 바다 건너 명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졌는데 명나라 사신들이 한양에 오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안평대군의 처소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사라진 원나라 조명부의 송설체를 안평대군이 가장 완벽하게 구사했기 때문인데 명나라 황제조차 그의 글씨를 보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류 스타도 아닌 조선의 왕자가 중국 대륙을 들썩이게 만든 것이니 이 정도면 당대 최고의 한류 예술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의 진짜 대단한 점은 글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정 만여컨을 소장했고 중국 동진당 송원시대와 조선 일본에 이르기까지 35명의 대가가 그린 서화 222점을 수집한 조선 최고의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국립중앙박물관 한 개를 개인 서재에 차려놓은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견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30점이나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안견은 도화원 소속의 화원이었지만 안평대군은 신분의 벽을 넘어 그와 예술적 교감을 나누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화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47년 4월 20일 밤 안평대군은 잠자리에 들었고 눈을 감자마자 낯선 풍경 속에 서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옆에는 집현전 학사 박팽년이 함께 걷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느 산 아래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솔길 양옆으로는 기암괴석이 솟아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갈림길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 손짓으로 길을 가리켜 주었고 그 길을 따라가자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건너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복사꽃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치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콤한 꽃향기가 코끝을 적시는 순간 안평대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500여 년 전 도연명의 글로만 남긴 이상향이 눈앞에 펼쳐진 것인데 그 감동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어느새 그의 곁에는 최한과 신숙주가 와 있었고 네 사람은 함께 도원의 풍광을 거닐며 세상 근심 하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안평대군의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꿈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 안평대군은 곧바로 안견을 수성곤으로 불러
꿈속의 풍경을 한 장면 한 장면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산의 형세가 이러했고 계곡의 물줄기가 저러했으며 복사꽃의 색깔이 이토록 화사했다고 왕자는 말하고 또 말했을 것입니다. 안견은 사흘 밤낮을 붓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가로 106cm, 세로 38cm의 비단 화폭 위에 꿈의 세계를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하는데 왼쪽에는 현실 세계의 산과 나무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기암절벽 사이로 좁은 계곡이 나타나며 오른쪽에 이르면 구름 사이로 복사꽃 만발한 도원이 펼쳐집니다. 안견은 평원법, 고원법, 심원법이라는 세 가지 원근 기법을 하나의 그림 안에 모두 녹여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영화에서 한 장면 안에 롱숏과 클로즈업과 부감 촬영을 동시에 담아낸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안평대군은 직접 몽유도원기라는 글을 써서 화폭 뒤에 붙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당대의 명사 21명이 앞다투어 찬문과 시를 보내왔습니다. 꿈속에서 함께 걸었던 박팽년은 서문을 썼고 신숙주와 최항은 시를 지었으며 정인지, 김종서, 송삼문, 서거정, 하연까지 세종시대를 빛낸 거의 모든 인물이 이 두루마리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삼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도원의 그림을 보고 저녁에 도원의 기문을 보았네. 고금에 도원이 있다는 말을 이제야 믿을 수 있겠으니 신선에 관한 말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찬란한 이름들의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는 훗날 사육신으로 죽임을 당했고 신숙주는 변절하여 살아남았으며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철퇴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주인공 안평대군 자신도 36의 나이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몽유도원도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린 것인데 같은 꿈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결국 칼과 사약으로 갈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1450년 무렵 안평대군은 백악산 서북쪽 계곡에서 꿈속 도원과 닮은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 무계정사라는 정자를 세웠습니다. 꿈에서 본 이상향을 현실에 구현하려 한 것인데 그곳에서 시를 짓고 활을 쏘며 문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공간은 곧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었는데 수양대군 측에서는 안평대군이 무계정사에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재위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선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빈자리를 둘러싸고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대신들과 수양대군 그리고 안평대군이 삼각구도를 형성했는데 김종서가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안평대군을 끌어들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 밤 안평대군은 양어머니 댁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수양대군은 칼을 들고 일어났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여 철퇴로 내리쳤습니다. 개유정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수하들은 안평대군이 늘 머무르던 무계정사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턴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양 전체를 뒤진 끝에 다음날 아침 안평대군은 붙잡혀 강화도로 압송되었습니다. 복사꽃 피던 도원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다시 교동도로 옮겨진 안평대군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36회의 생이 저물어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수성권에서 안견과 함께 그림을 감상하던 날들, 무계정사에서 벗들과 시를 읊던 봄날, 그리고 복사꽃 만발한 도안을 거닐던 그 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1453년 10월 18일 교동도 호두골 산자락에서 안평대군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붓 한 자루로 명나라 황제를 감탄시키고 꿈 하나로 조선 회화사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킨 왕자의 마지막은 그토록 허무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의 글씨가 새겨진 현판을 모조리 떼어냈고 그가 모은 만, 권예 서적과 222점의 서원은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무계정사는 폐허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안평대군은 정말 왕위를 노린 야심가였을까요? 아니면 예술만을 사랑한 순수한 영혼이었을까요?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
정치적 야망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처럼 칼을 들지는 않았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패자가 남긴 한 점의 그림이 승자의 100권의 실록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도 합니다. 몽유도 완도는 현재 일본 델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평대군이 꿈꾸었던 이상향은 조선 땅이 아닌 바다 건너 이국에서 57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몽유도 원도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1986년과 1996년 그리고 2009년 단 3번뿐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조차도 꿈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안평대군의 삶은 화려한 재능과 비극적 운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습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천하제일의 글씨를 썼지만 왕관이 아닌 사약잔을 받아야 했던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평대군이 꿈속 도원에서 본 것은 단순한 복사꽃밭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권력과 다툼이 없는 세상 신분의 벽 없이 예술로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도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의 도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말에 펼쳐보는 한 권의 책이 도원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도원을 그림으로 남겼지만 결국 그 꿈을 현실에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570여 년이 흐른 지금 그의 꿈은 비단 화폭 위에서 여전히 복사꽃을 피우고 있고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한 왕자의 이루지 못한 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